여기고요. 자, 우리가 그전 챕터, 요 직전 챕터 이름이 뭔지 기억나? 에너지 준이었었어요. 에너지 준이가 뭐였지? 레벨이야, 맞아. 그래서 얘는 불연속적인 에너지 상태를 이제 에너지 준이라고 부르는데, 에너지 D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에너지 준이 할 때 처음에 근거로 들었던 게 스펙트럼이었거든. 근데 그 스펙트럼이 이제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은 방출은 이제 고온의 기체가 방출하는 스펙트럼이었고, 흡수 스펙트럼은 그 백색광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 생기는 거였거든. 그리고 결국 방금 내가 2번 연속으로 한 말이 기체였어. 그래서 기체 같은 애들은 그런 이제 불연속적인 에너지 준위가 딱 보이는데 스펙트럼이 나타나는데, 근데 고체 같은 경우는 무슨 차이가 있냐? 그래서 고체 원자 같은 경우에는 가까워요. 원자 사이 거리가 굉장히 가깝다. 우리 입자들의 배치, 입자들의 거리가 이렇게 가까운 게 고체고, 액체는 이거보다 좀 더 멀고, 기체는 굉장히 멀잖아. 그래서 이 고체 같은 경우에는 입자들이 굉장히 가깝다는 게 특징이고요. 가까울 때 인접한 원자들의 전자 궤도가 어떻게 된다? 겹치게 되니까 에너지 준위가 겹치게 되는데, 근데 그걸 허락을 하지 않아요. 밑에 파울리 베타 원리라는 말이 있거든. 뭐 이제 물리학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 하나의 양자 상태에 전자가 2개 이상 존재할 수 없다. 얘네들이 가까이 있는 전자들의 에너지 상태, 그러니까 에너지 준위 값이 똑같을 수 없다. 그래서 밑에 있는 거 보면 원자 한 개 있으면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가 딱딱딱 한 줄씩 나뉘어요. 근데 2개가 붙어 있으면 얘네들이 똑같은 에너지 상태에 전자 2개가 있을 수는 없어. 그거 허용하지 않는 거야. 페르미온 뭐 이런 말이 있거든. 중요하진 않아. 똑같은 상태를 허용하지 않는 입자들이 있는데, 전자는 똑같은 상태를 허용하지 않는 입자예요. 그래서 2개가 있으면 2줄로, 3개가 있으면 3줄로 미세하게 갈라져요. 에너지 준위가 서로 달라져야 돼. 이 전자와 이 전자와 이 전자가 똑같은 에너지 상태에 있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멀리 있는 애들은 그게 영향 안 줘. 근데 가까이 있는 애들은 에너지 준위가 조금이라도 달라야 한다라는 개념인 거야. 그래서 얘네도 어떻게 된다? 미세하게 갈라집니다. 원자들이 가까이 있으면 에너지 준위가 미세하게 갈라진다. 그래서 이 형태를 뭐라고 하냐? 에너지 D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 선이잖아요. 근데 선을, 이 고체 같은 경우 원자가 굉장히 많이 가까이 있죠. 얘네들이 선을 이렇게 그리다가 다 다른 선이야. 에너지 준위가 다 다른 거야. 전부 다 다른 선을 이렇게 오지게 그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듬성듬성 배치되다가도 이 사이에 그 거의 연속적인 형태.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이 있냐면 여기 거의 연속적인 D의 형태. 근데 사실은 어떤 거야? 연속이 아니라 불연속인 거예요. 불연속이야. 그러니까 가령 0.00001, 0.00002, 0.00003 연속이야? 불연속이에요. 뭔 느낌인지 알겠어? 거의 연속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연속적인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그 에너지 준위가 다 같을까 다를까? 에너지 준위가 다 다른 거야. 그래서 여기가 에너지 준위 낮은 준위고요. 같은 띠에서도 낮은 준위가 있고 높은 준위가 있어요. 다 다른 값인 거야. 다 다른 거예요, 지금 이거. 근데 이걸 에너지 준위 선을 하도 많이 그려놓다 보니까 거의 면처럼 보이는 거지. 선을 아주 많이 그려서 거의 연속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연속적이진 않다라고 기억을 꼭 해주십시오. 그래서 D 형태의 에너지 준위를 이루게 된다. 그래서 이 D 형태에서 에너지 D들이 있고, 에너지 D들이 있지만 전자가 또 존재할 수 없는 구분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에너지 D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지만 에너지 D와 에너지 D 사이, D 간격이라고 나와 있죠. D 간격에는 전자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에너지 D의 구조에서 허용된 D, 전자가 들어올 수 있게끔 허용된 곳이 허용된 D, 그러니까 에너지 D인 거죠. 그래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에너지 영역이다. 근데 이제 0켈빈일 때, 우리 0켈빈을 뭐라고 부른다? 바닥 상태라고 불러요. 0켈빈이 아니면 바닥 상태가 아니라 들뜬 상태가 돼요. 바닥 상태일 때, 0켈빈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전자가 아래부터 차곡차곡 채워진다. 우리 수소 혼자 에너지 준위 어땠지? 바닥 상태는 N은 1이었어. 근데 얘는 전자가 몇 개야? 여러 개잖아. 그래서 하나 아래 채우고, 그다음 촥촥촥 이렇게 아래부터 차곡차곡 채워져서 얘네들이 다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가 아니고 아래부터 채우고 그 다음 띠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하고 제일 마지막 띠
채워진 에너지 띠 중에서 가장 위의 띠를 원자가 띠라고 합니다. 우리 원자가 전자 같은 느낌.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가 채워진 띠 중에서 가장 높은 띠를 원자가 띠라고 합니다. 근데 이 원자가 띠가 전자로 완전히 채워져 있는 경우에는 전자가 이동하기 어렵다. 우리 버스 탔는데 이러고 있는 거야. 이동하기 어렵겠죠. 근데 다 채워져 있지 않는 상태가 되면은 이동하기 쉬우니까 전자가 잘 움직일 수 있고, 우린 그런 경우를 전류가 잘 흐른다고 해요. 그래서 고체가 전류가 잘 흐를 거냐 안 흐를 거냐는 요 띠의 구조가 결정한다. 에너지 띠 구조가. 그 다음에 전도 띠는 뭐냐? 원자가 띠가 있으면 그 바로 위가 전도 띠예요. 자, 에너지 띠가 많아. 여러 개 있어. 뭐 하나, 둘, 셋, 넷, 오, 쉣.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이제 전자가 채워진 제일 바깥 띠를 원자가 띠라고 하고, 그 위 띠를 전도 띠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바로 위에 전자가 채워지지 않은 띠인데 빈 에너지 준이기 때문에 전자가 맘대로 다닐 수 있겠죠. 지하철 한 칸 혼자 전세 낸 것처럼 뭐 누워 있어도 되고 맘대로 있어도 되는 경우가 전도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원자가 띠와 전도띠 사이에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영역을 띠간격이라고 하는데 약간 애매해. 그러니까 이거는 원자가 띠랑 전도띠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다른 띠들끼리의 띠간격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띠간격은 저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도 띠간격이고 얘도 띠간격이고 띠간격 다 있잖아. 근데 우리가 궁금해하는 띠간격은 원자가 띠랑 전도띠 사이의 띠간격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띠간격이 있겠지. 근데 그거는 이제 알겠는데 원자가 띠가 있고 그 위에 전도띠 사이에 띠간격을 우리가 많이 궁금해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이 좀 이제 애매한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원자가 띠와 전도띠 사이의 띠간격을 우리가 궁금해한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영역이고, 얘가 고체 물질에서 전류가 잘 흐를지 안 흐를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가 띠에 전자가 꽉 차 있으면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원자가 띠에 전자가 띠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하면, 우리 이거 에너지 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N은 1, N은 2, N은 3 이렇게 있을 때 N은 1의 에너지 준위에서 E1에서 E3, E3 빼기 E1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빛으로 흡수하면 전자가 어떻게 됐어요? 올라갈 수 있었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띠간격 이상, 근데 얘는 이 띠간격, 만약에 띠간격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받으면 얘가 여기로 가겠지. 그치? 띠간격 이상, 띠간격보다 크다. 어떻게 될까?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가겠지.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띠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받으면, 띠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하면 전도띠로 전이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무슨 전자라고 부른다? 자유전자라고 부릅니다. 우리 그 금속 이런 친구들이 주로 이런 애들이 많죠. 자유전자가 된다. 그 다음에 전기 전도성.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냐 마냐를 결정하는 성질을 전기 전도성이라고 합니다. 물질마다 다르겠죠. 자유전자와 양공. 그래서 두 가지, 자유전자 방금 얘기한 거랑 양공이라는 게 있어요. 자, 양공은 이름부터 뭐냐? 양이야, 양. 양전화할 때 양성, P 파저티브 플러스야. 얘는 양공이 뭐냐면 빈자리인데, 어떤 빈자리냐? 전자의 전위로 원자가 띠에 생기는 빈자리를 우리가 양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보면 원자가 띠가 있고 위에 전도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바닥 상태에선 아래에 차곡차곡 채울 건데, 바닥 상태가 아닌 0켈빈이 아니게 되면 우리 열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우리 절대 온도가 뭐랑 비례한다 했냐면 입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에 비례한다 했어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 입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지는 거고 전자도 그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전자도 어떻게 되냐? 에너지가 있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애들이 생겨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전자가 여기 있던 게 요 위로 올라가면 빈자리가 생기고, 이걸 우리가 구멍 공자 써서 양공이라고 부르는데, 얘가 왜 근데 양이냐? 왜 양이냐? 오른쪽을 보시면 뭐 양공이 하나 있었다 치자고. 양공이 있으면 빈자리니까 전자가, 주변에 전자가 여기로 쏙 들어오겠죠. 이게 빈자리 있으니까 들어갈 수 있겠지. 전자가 들어갔다 치자. 그러면 이제 전자였지만 전자가 여기로 오면 전자 여기 있지. 요 자리에는 이제 있었던 전자가 이제 없죠. 그죠? 그럼 이 빈자리가 어떻게 된 거야? 1번 위치에 있다가 2번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인 셈이죠. 다시 전자가 또 옆에 있는 전자가 왼쪽으로 이렇게 채워. 그럼 요 자리가 이제 비어요. 오른쪽으로 이동한 셈이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전자의 이동 방향이랑 어떤 상황이 돼요? 반대 방향이 되어버리니까 우리 전자의 방향은 전류 방향이랑 반대잖아요. 양전하를 띠는 입자랑 음전하를 띠는 입자랑 이제 전기장에서 이동하는 방향이 반대지, 그치? 그래서 아예 전류 방향이 반대구나. 그러니까 전자의 이동 방향과 요 양공의 이동 방향이 반대인 이유는 얘가 실제로는 없지만 양전하를 띈 입자와 같은 역할을 하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양공이라고 부른다. 구멍인데 양전하를 띠는 것 같아 보이는 구멍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전하를 띤 입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얘는 전도띠에서는 누가? 자유전자가 전류를 흐르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양공은 이 원자카띠에서 전류를 흐를 수 있게끔 해줍니다. 우리가 전류가 흐른다고 할 때 전하를 띤 입자가 일단 1번 있어야 되고 그 전하를 띤 입자가 이동할 수 있으면 우리 전류가 흐른다고 해요. 그래서 얘는 양공과 자유전자에 의해서 전류가 잘 흐른다. 양공과 자유전자가 많이 발생하는 물질은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이고 양공과 자유전자가 잘 발생하지 않는 물질은 전류가 잘 안 흐르는 물질이지, 그치? 우리 자유전자 발생 어떻게 했죠? 워낙 바닥 상태를 채우다가 어떻게 돼? 띠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받게 되면 자유전자가 생기면 그 밑에 양공이 생기지, 그치? 그래서 얘는 띠간격이 만약에 좀 작으면, 그러니까 가령 이럴 수는 있겠다. 띠간격이 알고 보니까 요만했어요. 원자카띠 있다고 치자. 위에가 전도띠인 거야. 그러면 요만큼만 받아도 되긴 하네, 사실. 그죠? 띠간격이 작으면 필요한 에너지가 적어요. 그러니까 전압을 약하게 걸어도 위로 자유전자가 발생을 하는 구조인 경우엔 전류가 잘 흐르고, 띠간격이 크면 어떻게 될까? 필요한 에너지, 띠간격 이상의 에너지가 커져 버리게 되죠. 그래서 띠간격 이상의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띠간격이 커지면 어떻게 된다? 전류가 잘 안 흐를 거고, 필요한 띠간격이 작아지면 전류가 쉽게 흐를 거다. 가령 띠간격이 없는 상황이랑 마찬가지다. 띠간격이 없는데 이래버리면 전류가 아주 쉽게 흐르겠지. 그 밑에 나와 있는 건데요. 자, 도체 같은 경우는 원자카띠가 알고 보니까 다 안 차 있었대. 이런 애들도 있고, 아니면 원자카띠 첫 번째 띠랑, 그러니까 아니지 n번째 띠랑 n 더하기 1번째 띠가 묘하게 겹쳐버리네. 서로 다른 띠였는데 겹쳐버렸어. 그러면 아주 조금만 에너지를 받아도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원자카띠가 일부만 차 있는 애도 도체고요. 혹은 원자카띠랑 전도띠 서로 다른 띠였는데 겹쳐버린 애도 도체입니다. 이 경우에는 띠간격 이상의 에너지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0줄만 줘도 거의 그냥 바로 올라갈 거잖아. 그래서 에너지가 거의 필요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죠. 띠간격이 없으므로 원자카띠의 전자는 약간의 에너지만 흡수해도 전도띠로 전이해서 자유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체는 금, 은 이런 애들, 전류 잘 흐르는 친구들은 띠간격이 원자카띠랑 전도띠가 이렇게 붙어있거나 아니면 원자카띠가 다 차있지 않은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부도체는 이제 이거 다른 교재에서 어떤 교재에서는 절연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교육과정에 따라 다르다. 교과서마다 다르더라. 절연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어쨌든 얘는 전류가 잘 안 흐르는 건데 왜 안 흐르냐? 띠간격이 넓어. 띠간격이 넓다. 결국 이거예요. 띠간격이 애매한 애들. 부도체보다는 좁아. 부도체보다 좁은 애들을 반도체라고 해요. 띠간격이 사실상 없는 애를 도체, 띠간격이 넓은 애를 절연체, 부도체, 띠간격이 그렇게 넓진 않은데 하는 애들 반도체라고 불러요. 도체랑 부도체의 중간 정도의 느낌이 되는 애들이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그 예시로 규소와 저마늄 정도는 알아둡시다. 규소를 영어로 실리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리콘밸리 반도체랑 관련돼 있구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작년도 아니야. 한 몇 년 전부터 수능 특강에 나와가지고 이제 이게 출제 메인 경향성이 된 문제인데, 이제 도체랑 반도체가 여기 보면 비저항이 뭐냐면 얘는 길이와 단면적이 일정한 문제. 우리 저항 얘기할 때 전기 저항이다. 전기 저항은 길이가 길면은 커졌죠, 그죠? 단면적이 넓으면 작아졌었어요. 우리 이거 기억나죠? 자, 근데 이거 그럼 단면적이랑 길이가 똑같으면 저항이 똑같나요? 아니지. 나무랑 은이랑 다를 거 아니야. 당연히 다를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물질마다 결정을 해주는 게 이 비저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로라고 있는데 중요하진 않아. 근데 이 비저항은 비저항이 크면
그냥 저항이 큰 물질이야. 그럼 전기전도도는 낮은 물질이겠지, 그치? 그래서 비저항이랑 전기전도도가 서로 반비례한다.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 전기전도도 비저항이 크면 전기전도도가 낮은 거예요. 그러한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되냐? 반도체는 온도가 낮아지면 이때 온도가 높아지면 이제 온도 올라가면 더 많은 전자가 열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전기로 전이하는 전자들이 많아지지. 우리가 바닥 상태일 때 어떻다 했냐면 요게 바닥 상태죠. 요게 이렇게 된 게. 근데 실제로 열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바닥 상태가 아니게 돼. 그러니까 0켈빈일 때 바닥 상태인데 0켈빈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들의 평균적인 운동 에너지가 높아지다 보니까 전자들도 충분한 에너지를 받아서 올라가는 애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높아지면 전기 전도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비저항이 감소해요. 이렇게. 근데 도체는 아니더라고. 도체는 이제 열운동이 활발해지는 건 맞는데 얘까지 원자의 열운동이 활발해져서 그 자리에서 이제 이렇게 좀 진동하는 게 강해지다 보니까 전자의 길을 막는 효과. 그래서 방해하는 정도가 커집니다. 전자들이 원자 사이를 이동하기 어려워진다. 얘네가 장애물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장애물이 움직이니까 조금 이제 애매해지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도체 같은 경우는 원래 전류가 잘 흘렀는데 이게 방해가 좀 된다라는 개념인 거지. 그러니까 도체 같은 경우는 띠 간격이 없잖아. 그치? 그래서 온도가 높아진다고 해서 그 열 때문에 띠 간격을 극복하게 되는 애들이 많지가 않은 거지. 애초에 띠 간격이 없으니까.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 띠 간격이 있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전류가 더 잘 흐르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예, 좋아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오면 271페이지에 반도체를 자세하게 좀 얘기할 거고요. 반도체와 다이오드라는 걸 얘기할 거예요. 반도체, 우리 아까 어떤 애들이 예시가 있었어? 규소랑 저마늄 이런 애들. 그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규소랑 저마늄은 특징이 뭐냐? 14족이에요. 원자과 전자가 4개인 14족으로 있다 보니까 이 순수한 반도체 결정은 어떻게 될 거냐면 공유 결정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4개씩 이렇게 공유 결합 하나. 그래서 규소 하나가 옆에 있는 규소 4개랑 공유 결합. 또 4개 이런 식으로 이제 빼곡히 공유 결합 되어 있는 형태가 이제 순수한 반도체 형태입니다. 뭐 저마늄도 똑같아요. 그래서 규소 같은 경우 그래서 원자과 전자 4쌍이 공유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옥텟 규칙을 만족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 마지막 껍질에 8개의 전자를 꽉 채우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전기 전도성이 어떻게 되냐면 원자과 전자, 그러니까 그 최외곽의 가장 바깥 껍질이 어떻게 되냐? 꽉 찬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원자과 띠에 전자들이 꽉 차 있는 형태가 됩니다. 원자과 띠가 꽉 찼어. 그러면 띠 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받아서 올라가야 자유전자가 되잖아요. 바닥 상태일 땐 당연히 이제 전류가 이제 전압을 받아 흐를 수 있는 상태가 되겠지. 어쨌든 간에 원자과 띠에 전자들이 꽉 차 있다 보니까 자유전자가 쉽게 생성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낮다. 순수한 반도체니까 뭐 부도체만큼은 아니지만 전기 전도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원자과 전자가 공유 결합에 참여하고 있어서 자유전자나 양공의 수가 적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화학 어느 정도 알아들으니까 넘어갈게요. 이해했잖아. 알 거라 생각하고. 근데 불순물 같은 경우를 뭐 했냐고 하냐면 도핑했다고요. 도핑. 자, 우리 뭐 올림픽 같은 거 할 때 도핑하면은 이제 왜 잡아? 반칙이니까 퍼포먼스가 어떻게 돼요? 너무 좋아지잖아. 그래서 얘 도핑을 하는 이유는 퍼포먼스, 전기 전도성이 좋아집니다. 왜 그러냐? 그래서 불순물의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원학은 뭐였어? 14족이었어. 근데 13족이나 15족을 넣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P랑 N인데 P는 포지티브야. 양이야, 양. 근데 왜 양이냐? 전자가 부족한 상태라서 얘는 뭘 넣냐? 13족을 넣습니다. 왜 N은 뭐냐? 15족을 넣습니다. 얘는 원자과 전자 5개, 그다음에 3개짜리를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 4개잖아. 워낙 반도체, 뭐 규소, 저마늄 4개잖아요. 그래서 4개씩 공유 결합을 하겠지. 근데 P형 반도체를 보면은 갑자기 붕소를 넣은 거야. 다른 애들은 이 결정 형태 그대로 만들겠지. 근데 붕소가 그 자리에 들어가면은
에? 한 자리가 비어. 그럼 여기가 원자가 T가 꽉 차 있는 상태가 아니게 되네. 그럼 얘는 자유전자가 전이하지 않았는데도 양공이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얘는 어디게 되냐? 원자가 T 바로 위에 무슨 게 생기냐? 양공에 의한 채워지지 않은 에너지 준위가 생깁니다. 원자가 T에 여기 보면 원자가 T에 전자가 안 차 있네. 양공이 있네. 그래서 그 양공에 의해서 어떤 에너지 준위가 생기냐? 원자가 T 바로 위에 에너지 준위가 새로 생긴다. 근데 얘는 채워지지 않은 에너지 준위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전자가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쓱 올라가지, 그치? 그럼 여기 있었던 애가 또 양공이 또 생기겠네? 양공이 흐르는 상태가 되겠죠. 근데 이제 N형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 14족 대신에 15족. 원자가 전자가 5개의 N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2를 넣었어요. 얘는 이제 전자가 하나 더 많잖아. 근데 요 결정에 들어오다 보니까 전자가 하나 남아요. 이게 어떻게 할까? 8개를 채웠어. 그럼 다음 껍질 가야지. 다음 띠로 가는 거야. 전도띠로 올려버리는 거야. 원자가 띠를 채우고 전도띠로 갑니다. 전자 하나가 그냥. 얘는 그래서 어디 생기냐? 전도띠 바로 아래에 생깁니다. 전도띠 바로 아래에 생긴다. 이게 중요한 것들을 좀 얘기하고 있는데요. 전도띠 바로 아래에 생기는 거야. 그래서 P형은 원자가 T 바로 위에 양공에 의해서 채워져 있지 않은 에너지 준위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N형은 전도띠 바로 아래에 전자가 채워진 에너지 준위가 생깁니다. 전자가 여기 있잖아요, 이미. 그치? 여기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올라가려면 에너지 얼마나 받으면 돼요? 요만큼 받으면 돼요. 요만큼. 원래는 어때야 돼? 이만큼 받아야 되지. 전압이 좀 있어야 되지. 근데 이제는 요만큼만 받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가 쉽게 흐른다. 그래서 전도띠에 새로운 에너지 준위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쉽게 전이한다. 전도띠에 자유전자가 쉽게 생긴다. 전류가 잘 흐른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원소 이름을 외울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애들이 있다. 대충 P형은 13족 친구들, 그 다음에 N형은 15족 친구들을 넣을 겁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좋아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P형과 N형 뭐 넣었는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P형은 원자가 전자가 3개인 친구들 넣습니다. 전자가 하나 모자라게 되겠죠? 양공이 생긴다. 그래서 양공에 의해 어디? 원자가 T에 에너지 준위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N형은 전자가 하나 많아. 그래서 다음 띠로 넘어가 버린 전자가 생기는 거고, 이때에는 전도띠 바로 아래에 전자 차 있는 에너지 준위가 생겨서 쉽게 자유전자가 됩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게 불순물 반도체고, 실제 그냥 순수 반도체보다는 이 불순물 반도체가 조금 더 사용하기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 도핑돼 있으니까 퍼포먼스가 더 좋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좋아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우리가 불순물 반도체에 P형이랑 N형이 있었잖아. 그래서 얘는 PN 접합 다이오드다. 다이오드는 이제 2개 붙였다는 얘기인데 P랑 N을 붙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PN 접합 다이오드, PN은 뭐가 많아? 양공이 많은 상태, N형에는 전자가 많은 상태가 되고요. 이때 다이오드를 기호로 나타내면 이제 다이오드의 전류 방향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이오드는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정류작용이라는 게 있어. 정류작용이 여기 있다. 얘 뭐 하는 애냐면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기 때문에 이 다이오드를 쓰면 전류가 역방향으로 안 흘러. 정해진 방향으로만 흐르게끔 하는 특징이 있고, 우리 전류가 발전소에서 나오게 되는 전류가 이제 전자기유도로 이렇게 발전기 돌리다 보면은 사인 함수 형태의 뭐 이런 그 전류가 나와요. 전압 전류가 풀마 부호가 바뀌는 전류다 보니까 어떤 전자기기들은 전류가 흘러야 할 방향이 정해져 있는데 역방향으로 흐르면 이제 뭐 안 되게 되는 그런 애들도 있는 거지. 그럴 때 얘네들 보호해주기 위해서 역방향은 그냥 없애, 안 흘러. 순방향,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흘러도 돼. 요게 이제 다이오드의 기본적인 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정류작용, 한쪽 방향으로만 가게끔 이제 흐름의 방향을 정해주는 거지. 오케이? 정류작용을 어떻게 하냐를 위해서 볼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건데, 그래서 얘네는 기호를 보시면 P형 요렇게 써요. 요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리는데 어디가 P냐? 이게 P야. 그리고 여기 N이야. 그러니까 외우면 좋다고. 오케이? 뭐라고? 요게 뭐라고? 여기가 P형이야. 요게 N형이야. 이 P.
오케이. 아 이거 되게 신박 좋은 방법인데. P. 오케이? 예. 이제 방향 이렇게 딱 기호만 딱 줬을 때 여러분 이제 까먹으면 안 돼. 헷갈리면 안 된다. 어디가 P라고? 세모가 P예요. 그래서 PN 접합 다이오드 얘는 전류를 제어하고 조절하는 기능을 가진대요. 어떻게 그러냐? 자, 접합하기 전에는 P형과 N형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붙이면 어떻게 되냐? 접합면에서 양공과 전자가 확산해서 서로 소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게 그냥 원리만 공핍층이라고 불러요. 쓸데없는 얘기 안 할게. 이 공핍층은 전기장이 역방향으로 걸려서 전류가 안 흐르게 돼. 이 공핍층을 두면 여기서 이제 전류가 접합면 바깥쪽의 양공과 전자는 이동하기 어렵게 만들어요. 이 에너지 준위 차이를 이렇게 틀어버리는 거예요. 워낙은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에너지 준위를 이렇게 틀어버리는 형태가 이 공핍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 중요해. 자, 그런데 순방향 이 공핍층이라는 요 접합면이 있다는 것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순방향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 이 공핍층은 어떻게 돼? 좁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때 불순물만 남아있는 층을 얇게 만들거나 거의 없애버려요. 그래서 순방향은 뭐냐? P, 파저티브잖아. P랑 플러스, N이랑 마이너스.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네거티브랑 마이너스 뭐 연결하겠지. 그래서 P를 플러스에 N을 마이너스에 연결하면 이때는 순방향이야. 제대로 했어. 뭐 순종, 뭐 순수, 뭐 좋은 말이야. 근데 역방향은 뭐냐? P랑 마이너스. 파저티브랑 뭐 이상한데? 그치? N이랑 플러스 이상하잖아. 그치?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 공핍층이 어떻게 넓어집니다. 불순물만 남아있는 층이 더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전류가 못 흘러요. 전류의 흐름을 넘어갈 수 없게끔 만들어버려요. 못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아무래도 전류가 흐른다고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전류가 이어말을 해줘야 돼. 전류가 흐르려면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돌아 들어가잖아요.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얘는 양전화, 양공은 이렇게 그래서 접합면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전자는 어떻게 돼야 돼? 전자는 마찬가지로 접합면으로 가야 돼. 그래서 양공과 전자가 접합면으로 향하면 그게 어떻게 된다? 전류가 흐르는 상황이 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양공과 전자가 플러스 전류가 어떻게 흐를까요?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잖아요. 그치? P형 반도체에 뭐가 많아? 양공이 많은데 양공 어떻게 가요? 접합면에서 멀어지지. 그치? 그 다음에 전자도 접합면에서 멀어져요. 그럼 가령 이런 거지. 우리 도로가 있는데 여기 뭐 한 길밖에 없어. 요걸로 가야 되는데 여기 중간에 막아놨네. 갈 수 있어요? 못 가는 거야. 공핍층이 넓어지는 역방향 전압은 못 갑니다. 순방향은 이 공핍층을 좁게 만든다. 그래서 양공과 전자가 이 접합면을 향해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딥하게 갈 필요는 딱히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정류회로, 다이오드의 기본적인 이용은 이 정류회로입니다. 왼쪽 요층을 공핍층이라고 합니다. 양공과 전자가 거의 없는 층. 전하 운반자가 거의 없어요. 양공과 전자에 의해서 이제 전류가 흐르는데 그게 거의 없는 층. 핍, 뭐 궁핍하다, 뭐 약간 이런 느낌. 오케이. 별로 없다는 얘기야. 양공과 전자가 서로 만나서 소멸돼서 여기가 사라져버린 층. 여기는 양공과 전자가 있죠. 근데 여기는 없어. 여기가 공핍층입니다. 그래서 전류가 안 흐르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근데 순방향하면 어떻게 된다? 공핍층이 얇아져. 에너지 준위 차이가 줄어들어요. 근데 역방향하면 공핍층이 두꺼워지면서 에너지 준위 차이가 커지게 되면서 이동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것만 대충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이오드의 이용, 정류회로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순방향이면 전류가 살아. 역방향이면 죽는다 했죠. 그래서 순방향 살리고 역방향 죽이는 게 정류작용이에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발광 다이오드인데 발광 다이오드가 있고 그 다음에 광 다이오드가 있는데 서로 다른 것입니다. 서로 다르다는 게 중요해. 서로 완전 다르거든. 발광 다이오드는 어떻게 되냐면 전류가 흐르면 빛이 발생해.
근데 광다이오드는 우리 그 광전 효과 때 했던 거 빛을 받으면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반대예요. 완전히 반대예요. 근데 이 광다이오드도 이제 PN 접합인데 그래서 이제 발광다이오드는 전류가 어떻게 흘러요? 발광다이오드는 어쨌든 다이오드다 보니까 전류가 P에 플러스를 맞춰 놓으면 전류가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P형을 지나 N형으로 이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전류가 더 시계 반대 방향이죠, 그죠? 근데 광다이오드는 어떻게 되냐면 전원이 없어. 그래서 이제 P형과 N형, 자 어디가 P라고? 요게 P야, 요게 N이에요. 그래서 여기 빛을 받으면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되냐? 플러스 극인 것처럼, 여기가 마이너스 극인 것처럼 전류가 이렇게 돌아요. 시계 방향. 그래서 발광 다이오드일 때,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다이오드에서 전류가 흐를 방향이랑 그 다음에 광다이오드에서 빛을 받았을 때 흐르게 될 전류 방향이 서로 반대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이 정도 알면 돼요. 예, 좋아요.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내용이 끝이 났어요. 요거는 일단 뭐 어렵지 않은 부분이어서 요 정도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이따가 시간 남으면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하고 쉬었다가 8시 53분에 다시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